내가 죽은 후에도 제가 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내가 죽은 후에도 제가 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명종 6년 1551년 5월 17일 제 나이 48이었습니다. 파주 율곡촌 햇살 좋은 봄날이었지만 제 안에는 겨울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라 불리는 신사임당이 5만 원권 지폐에까지 얼굴이 새겨진 그 여인이 왜 임종의 침상에서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을까? 그것도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9이던 해 1522년 8월의 일입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나고 자란 저는 덕수 이씨 집안의 이원수라는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는 22,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집안은 대단했습니다. 영의정과 좌의정을 배출한 명문가, 그의 당숙 이기는 우의정을 지낸 분이었고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조정의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던 탓인지 학문의 깊이가 제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면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해서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릉 외가에서 외할아버지께 그림과 글을 배우며 자랄 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재주는 집안을 바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과거에 낙방해도 제가 그림을 그려 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 초기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초충도는 앙견 선생의 화풍을 닮았소라며 칭찬도 해 주었지요. 1524년 21살에 처자들 선의를 낳았을 때도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인 강릉과 시댁인 파주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르느라 강릉 오죽헌에서 오래 머물렀고 그곳에서 둘째 번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강릉까지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부인인 저는 그림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칭송하는데 정작 가장인 자신은 벼슬 하나 못 얻으니 말입니다. 1530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권유를 받아들여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오. 산속에 들어가 과거 준비를 하겠소. 저는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그래야 이 집안이 일어서니까요. 그리하세요. 꼭 급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10년 넘는 별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제가 혼자서 7아이를 키워야 할 줄은,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산속에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릉과 파주를 오가며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맏아들 선, 둘째 번, 그리고 1536년에 태어난 셋째 이. 이 아이는 강릉 오죽헌 언니 집에서 낳았는데 하늘에서 흑룡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혈룡이라 지었지요. 나중에 호를 율곡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영특해도
혼자 키우는 건 힘들었습니다. 맏딸 매창이, 둘째 딸, 셋째 딸까지, 그리고 막내 이유까지, 사남 삼녀, 7아이를 제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를 뿐이었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부족하오. 아내가 그리워 잠시 왔소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또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포도, 수박까지, 맨드라미, 여치, 방앗개비, 풀과 벌레를 그렸습니다. 산수화도 그렸습니다. 그림을 팔아 쌀을 사고 아이들의 옷을 지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과거를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결국 남편은 음서, 즉 조상의 공덕으로 벼슬을 얻었습니다. 찰방이라는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나중에 사헌부 감찰도 했지만 그것도 당숙 이기 우의정의 힘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이니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 제가 그림으로 생계를 책임지면 남편은 최소한 가장의 체면이라도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1540년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방 어르신이 주막집 과부와 가깝다더라.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세상에 말이란 원래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막집 여주인의 성이 권씨라는 것,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리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 제 귀에까지 들어온 소문이라면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다른 여자를 만나시오? 라고 물으면 그 자체로 가문의 수치가 되니까요.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폭에 풀벌레를 그렸습니다. 여치를 그리고 방앗개비를 그리고 나비를 그렸습니다. 붓질을 할 때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내려놓으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저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혼자 7아이를 키우며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에 온 건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후였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소? 그는 그렇게 물었지만 정작 제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저녁상을 받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주막집에 자주 가신다던데.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권씨라는 여인은 누구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7이나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림을 팔아 밥을 사고
옷을 지어 입힙니다.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하시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당신 때문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그렇소. 당신은 그림으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칭송하는데 나는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는 무능한 남편 아니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누군가는 이 집안의 살림을 꾸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까?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리지 말았어야 합니까? 아이들이 굶어도 좋았단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 씨는 나를 무시하지 않소. 그 여자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인 제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1540년대 후반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셋째 아들 이이가 10살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총명했습니다. 3살 때 이미 글을 깨쳤고 8살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동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40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50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권 씨와의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숨겨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형님, 그 여자를 집에 들릴 생각이십니까?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대화였지만 방문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사임당이 살아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나? 그럼 형님은 사임당이 떠난 후에나 생각해보지. 사임당이 떠난 후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권 씨를 집에 들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지만 제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29회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이것이 부부의 인연이란 말입니까? 1550년 제 나이 47이 되던 해였습니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 붓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약을 드셔야 해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15이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이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그해 겨울,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사임당, 당신 안색이 왜 그러시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지 않소? 당신은 내 아내요. 그럼 권 씨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의 무엇입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남자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요. 남자에게는요?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편이 바깥에서 딴 여자를 만나도 참아야 하는 겁니까? 사임당 당신 돌아가시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는요.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7 아이와 함께 맏아들서는 이미 장성에 제 걱정을 했고 둘째 번도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인은 15의 총명한 소년이었고 막내 우는 아직 10살이었습니다. 딸들도 하나같이 영특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못난 게 아이들 잘못은 아니니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이에게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글을 한 번 보면 외웠고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이이야, 너는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어라. 예, 어머니. 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1년 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형님,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결국 남편이 왔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남편은 제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사임당, 정신이 드시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남편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요. 오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예, 왔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요. 약을 드시면. 거짓말 마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곧 죽는다는 것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제가 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남편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권 씨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이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제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임당, 공자께서도 증자께서도 주의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3년은 상복을 입고 슬퍼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제가 죽기도 전에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제가 하지 않겠다고. 그래야 제가 눈을 감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죽으면 곧바로 권 씨를 들릴 거라는 것을,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5월 17일,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선아, 번아, 이야, 우야. 그리고 딸들아. 제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처럼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말 잘 들어라. 아이들이 제 침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맏아들서는 이제 27이었고 막내 우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이야, 너는 총명하니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학문은 자신을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 어머니. 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살 소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다시 지어올게요. 그러면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이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야 한다. 너희 곁을 떠나야 해.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주막집 권 씨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렸습니다. 권 씨가 당신 병구안을 도우려고 나가라 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십시오. 권 씨는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젊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맏아들 성과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 그 여자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권 씨를 공공연하게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제 임종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그 여자를 데려올 정도로 뻔뻔했던 것이지요. 나가시오. 남편이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권 씨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은 뻔히 보였습니다. 저 여자는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고 제 아이들의 계모가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저 여자를 이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사임당, 그건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저런 계모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을 위할 뿐이지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임당, 당신은 너무 뭡니까? 너무 독하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9회를 함께 살면서 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7아이를 낳아 키웠고 당신이 과거에 낙방에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림으로 이 집안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을 집을 비우시고 돌아오면 다른 여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사임당, 이제 제가 죽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지시겠지요. 권 씨와 함께 사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십시오. 그것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제가는 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주 율곡촌의 봄이었습니다. 버들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오죽헌의 대나무, 율곡촌의 버들, 그리고 제 화폭에 담았던 수많은 풀과 벌레들. 이제 그 모든 것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이야. 제가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내가 크거든
그 그림을 보며 어머니를 기억해 다오. 어머니, 이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가야 한다, 이이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글을 읽을 때, 내가 과거장에 들어갈 때, 내가 벼슬을 할 때, 어머니는 내 곁에 있을 거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손에 유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제가 토한 피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룬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현모양처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 제 인생이 제 것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도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았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붓을 들고 풀벌레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던 그때로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생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48배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권 씨를 집에 들릴 것이고 제 아이들은 계모 밑에서 자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제가 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켜질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울고 있는 아이들과 고개를 숙인 남편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권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종 6년 1551년 5월 17일 신사임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죽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거둔 그날 율곡촌의 집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흘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 시신을 염하고 상여를 준비하고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요. 남편 이원수는 제 영전 앞에 앉아 곡을 했습니다. 사임당, 사임당. 그렇게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행랑채로 가서 권 씨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장례 기간 내내 집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남편이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탈상이 끝나면 당신을 정식으로 드리겠소.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이미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특히 권 씨는 절대 안 된다고. 선아, 남편이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남자에게는 집안을 돌볼 여자가 필요하단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선이 말했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집안을 돌보면 됩니다. 굳이 계모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로웠던 것이지요. 아니,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권 씨를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아이들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평생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완벽한 아내. 그런 아내 옆에서 남편은 한없이 작아졌던 것이지요. 반면 권 씨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과거에 떨어져도 벼슬이 낮아도 그저 그를 필요로 해주었습니다. 제가 죽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1551년 8월이었습니다. 남편은 권 씨를 집에 들였습니다. 정식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랑채에 방 하나를 내주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새로운 안주인이라는 것을. 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둘째 번이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들릴 수 있습니까? 오빠나, 너도 이해해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다. 혼자 살기 힘들다. 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셋째 이인은 충격이 컸습니다. 15살 소년에게 어머니의 죽음도 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려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이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석 달도 채 안 돼 저런 여자를 들이다니. 이이야, 진정해라. 맏형선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하지만 이이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권 씨는 집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쓰던 방을 쓰고 제가 쓰던 물건을 썼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며 이게 그 유명한 신사임당의 초충도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맏딸 매창은 이미 시집을 갔지만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권 씨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권 씨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1555년 제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이가 금강산에서 돌아왔습니다. 20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558년 23살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그 후 대과에서도 연이어 장원을 했습니다. 총 9번의 장원급제, 구도장원공이라 불렸습니다. 아버지 이원수가 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이이는 이루어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급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임당, 당신이 옳았소. 이이가 해냈소. 하지만 제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옆에는 권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표정하게 제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1561년 남편 이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은 권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아이들은 재산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분재기라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신사임당의 7남매와 서모권 씨에게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서모권 씨, 그 여자도 재산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들과 똑같이요. 아이들은 분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권 씨는 아버지의 후처였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인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율곡 선생이라 불렸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며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조정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조선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평생 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을 썼고 제가 그린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사임당을 칭송하는 것도 사실은 이이가 어머니를 기리는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이가 없었다면 신사임당은 역사에 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선시대에 그림 좀 그렸던 여자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이이의 효심 덕분에 저는 현모양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는 완벽한 어머니로 칭송받았으니까요. 제 고통은 지워지고 제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훌륭한 아들을 키운 어머니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권 씨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사임당과 이원수를 모범적인 부부로 기록했습니다. 권 씨의 존재는 작은 각주로만 남았습니다. 이원수는 신사임당 사후 권 씨를 후처로 맞았다는 한 줄로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만 원권 지폐가 되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신사임당의 얼굴을 화폐에 새겼습니다. 현모양처의 상징, 예술가,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초상화가 그려진 지폐를 보며 말합니다. 신사임당은 정말 완벽한 여성이었어. 7아이를 키우면서도 예술 활동을 했다니 대단해. 율곡 이이 같은 훌륭한 아들을 길러냈잖아.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은 행복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까?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만약 누군가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종 직전 남편에게 남긴 유언, 제가 하지 마시오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권 씨를 집에 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권 씨는 제 자리를 차지했고 제 아이들의 계모가 되었으며 남편 사후에는 제 아이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너무 능력 있는 아내, 너무 완벽한 아내는 남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평범한 여자, 권 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진실을 덮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완벽한 여성으로 포장되었고 이원수는 좋은 남편으로 기록되었으며 권 씨의 존재는 거의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억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19에 결혼해서 48에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 없이 보냈습니다. 7아이를 혼자 키웠고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며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린 초충돌을 보십시오. 풀벌레들이 있습니다. 여치, 방앗개비, 나비, 벌.
그 작은 생명들은 짧은 생을 살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에게 자유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남편과 결혼해야 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으며 아들을 낳아 키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저는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 겁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현모양처라는 칭송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남긴 것은 몇 점의 그림과 7명의 자녀, 그리고 제가 하지 마시오라는 지켜지지 않은 유언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5만 원권 지폐를 보며 신사임당을 칭송할 겁니다. 위대한 어머니라고, 완벽한 여성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눈물을, 제 외로움을, 제 배신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받은 자의 침묵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만 참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견뎠으며 임종 직전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양반과 부인의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심을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마시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분노와 배신감과 외로움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제발 제가 죽은 후에라도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시오. 그 여자에게 제 자리를 내주지 마시오. 하지만 그 절규조차 무시당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자마자 권씨를 드렸고 제 아이들은 계모 밑에서 자랐으며 제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고통 덕분에 저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아들 이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추모의 글들이 신사임당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힘들게 살았기에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기리며 쓴 글들이 저를 역사에 새겼습니다. 만약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아들이 그토록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면 이이가 그렇게까지 효심을 발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불행이 제 명성의 토대가 된 셈입니다. 이것이 신사임당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5만 원권 지폐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현모양처의 상징 뒤에 가려진 한 여성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역사 속 위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신사임당은 완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굴레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고 홀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였으며 임종 직전까지 걱정을 놓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조차 지켜지지 않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하지 마시오. 이 말은 지금도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법을,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법을. 이것이 제가 500년 만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사임당,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